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의 큰 기회. 2. 한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타격. 3. 바이든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이자 최근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에 오른 대만 TSMC가 워런 버핏 투자에 이어 이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 준공에 나서 삼성전자와의 대결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올 3분기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주식을 매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주식 6천만 주를 매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금액으로는 41억 달러 5조 4,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투자한 90억 달러 중 절반을 차지해 화제가 됐습니다. TSMC는 최근 미국에서 두 번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준공 소식을 전하며 반도체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추가 준공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투자 규모는 과거 2020년 발표한 첫 번째 반도체 설비 규모와 맞먹는 120억 달러 16조 5천억 원이 될 예정인데요. 외신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10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2배 증가해 1조 달러 약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는데요. 조만간 열릴 TSMC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TSMC와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는 올 3분기 파운드리 강자 TSMC의 1위 자리를 내주며 쓴맛을 봤는데요. 메모리 업황 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어서 삼성전자의 1위 탈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조짐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통 강자인 삼성전자는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크고 자동차 전장 부품과 사물인터넷, 5G 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시스템 반도체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는데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연구개발 73조 원, 시설 투자 60조 원 등 133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70억 달러 24조 원이나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제2파운드리 공장 준공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027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공장 가동 시점은 2024년으로 예상하는데요. 준공식에는 이재용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술력에서도 TSMC를 앞선다는 게 삼성전자의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후 7월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반면 TSMC의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은 영업 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파운드리 사업부는 3나노의 경우 TSMC는 핀팩 기술 기반이지만 우리는 GAA 기술 기반이라며 GAA 기술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삼성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41억 달러 한화 약 5조 4천억 원 규모로 사들였다는 소식에 TSMC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투자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는 TSMC ADR을 6천만 주 이상 보유 중으로 이로써 TSMC는 버크셔가 10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종목이 됐으며 TSMC 전체 지분 중에선 1.2% 수준이었는데요. 그간 빅테크 투자에 신중한 편으로 알려져 있던 버핏이 TSMC를 매수하자 전 세계 시장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버핏이 TSMC를 사들였다는 소식에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삼성전자도 자연스레 거론됐는데요. 다만 투자자 사이에선 버핏이 삼성전자가 아닌 TSMC를 선택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왕이면 삼성전자를 사지 내 경쟁자인 TSMC냐는 한판이었습니다. 버핏이 현 시점에서 TSMC에 대한 투자를 감행한 것은 최근의 미의중 기술 패권 다툼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등장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이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미국에 투자하도록 회유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견제 방법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 버핏에게는 TSMC가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연구원은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특히 비메모리가 미의중 갈등 속 제재에 따른 리스크 분야였다면 앞으로는 미의중 갈등 속 기술 우위를 위한 투자의 분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지위를 유지 중이나 파운드리로는 선두 주자 TSMC와 여전히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주력 사업인 메모리 업황 우려에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었고 당분간의 실적 전망도 좋지 않다고 분석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버핏의 TSMC 매수를 낙관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냉정하게 본다면 파운드리 업종의 한정된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대만 TSMC와 경쟁 중인 사나노미터 공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칩 검증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설계 검증 솔루션 기업인 실리콘 최전선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 밝혀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삼성 파운드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나노 공정에서 수율 양품 비율과 성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최대 고객사인 퀄컴을 TSMC에 넘겨주기도 했는데요. 삼성은 지속해서 협력사 생태계를 강화해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선단 공정을 비롯해 파운드리 생산에 전반적인 수율 이슈 점검, 칩 성능 개선을 위해 미국 실리콘 최전선과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삼성이 손을 내민 실리콘 최전선은 칩의 솔루션 적격성 평가를 비롯해 정전기 방지 기술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오류를 분석해 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특화된 기업으로 ESD는 반도체 제품의 중요한 불량 원인으로 제조 공정 중 장비, 금속 등이 마찰하며 생기게 되는 ESD를 막는 방지 기술은 수율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정통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실리콘 최전선의 기술을 오랫동안 평가해왔고 칩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도입해보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며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고난도의 칩 생산에 앞서 검증을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 파운드리는 이미 5나노 공정 초기부터 3나노로 가는 중간 단계 격인 4나노 공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 잡아야 TSMC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4나노 라인 공정을 적용한 삼성 시스템 OSI 사업부에 엑시노스 2200과 스냅드래곤 8 제품을 주력으로 삼았지만 초기부터 두 제품 간 성능 격차와 최적화 등의 문제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이어 퀄컴이 지난 5월 업그레이드 버전인
스냅드래곤 8 더하기 1세대 생산을 TSMC에 몰아주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삼성 파운드리는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에 새로 공개 예정인 스냅드래곤 8 역시 TSMC 4나노미터 라인에서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형 고객인 엔비디아도 TSMC의 주력 제품을 맡기기로 했는데요. 신규 그래픽 처리 장치 RTX 40 시리즈는 TSMC의 4나노미터급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열린 반도체 국제학술대회에서 퍼스트무버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도체 업계가 함께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각종 반도체 최신 기술을 조망하기 위해 반도체 업체 저명 인사와 산리 학연 전문가 7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이 가장 컸던 세션 중 하나는 학계에서 차세대 메모리를 통칭하는 이머징 메모리였습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돼도 데이터가 소멸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향후 SCM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주도하고 있는 보조기억 장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에 요구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머징 메모리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만 TSMC가 따라잡지 못하는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로 다시 한번 한국이 급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니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의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 비우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트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 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N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이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 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서 로슈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 요셉 모델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 비축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섬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207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부터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본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AUSA 방산 전시회에 하나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의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나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RAP 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의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회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RAP를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안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 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CRADA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머에서 DVCOM-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 ATC와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안주에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